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노동자 최욱입니다. 안톤 숄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톤 숄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비치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비치라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연구로 참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가 공개됐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뉴스 이용자들이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2%로 나왔는데요. 조사 대상국이 38개국, 그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 한국이 4년 전부터 포함이 됐는데 줄곧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난해 25%에서 이번에는 22%로 더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 4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여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70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41위로 상승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높아졌는데 언론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는 반대로 가는 현상. 취재 여건은 나아졌지만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간극을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고 갭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추세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 일반에 대한 사실은 상당한 불신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당연히 언론 자유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더 불신감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는 그래도 뭔가 좀 유보하고 인정해 줄 거라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왜 얘네들은 달라진 게 없지? 또는 더 심해졌지? 라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일반 대중들의 의식 속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추세 자체가 여타 이제 우리가 비교할 만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하고 불행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 신뢰할 만한 뉴스 컨텐츠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그 인식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소비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뉴스를 제대로 전반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것이 낙폭이 훨씬 더 크고 그 환경이 주는 어떤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숫자들 보면 어떻게 봐도 되게 슬픈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대로 그 언론의 자유는 사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지난 2년인데,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그 리포팅, 그 취재하는 퀄리티가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다른 질문이지만, 먼저는 사람들 이렇게 기자들 그리고 언론들 이렇게 믿지 못하는 느낌이 있으면 22%밖에 안 된다고, 그냥 거의 5명 중 1명 거의 그 언론에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슬프고, 그리고 이 트렌드가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런 디지털 그냥 미디어 통해서 그냥 어떤 정말 기자들 제대로 리서치하고 어떤 스토리 만들었던 사람 믿는 게보다 그냥 자기 믿고 싶은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상한 거 믿고 싶어도 항상 비슷한 믿음 있는 사람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냥 서로 인터넷 통해서 연결하고 어느 정도 자기 세상, 자기 사실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숫자가 먼저는 슬프고 그리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더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뉴스 포함해서 TV 뉴스에서는 그 어느 곳도 다루지 않았고, 서울신문만 온라인판을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기사를 냈는데, 온라인에서 오히려 회자되고 있는 이게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좀 이 신뢰도를 보여주는. 일단 기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언론 자유는 높아졌지만 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이용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뉴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도 열심히 만들어도 이용자들은 그다지 그 뉴스 내가 아는 뉴스랑 좀 다르던데 더 깊이 있는 게 더 있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자들은 얘기를 하나요?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하는 게 있는데 자유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 기자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 갭이 더 커진 거죠. 기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갭을 메우기에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이나 독자들 눈은 훨씬 높아졌는데 기자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갖고 있는 틀을 여전히 못 깨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거기 바탕에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가야 되는 것들을 사실 주로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자들도 자체적인 의식을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걸 깨야지만 따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자유의 정도하고 언론 신뢰도의 정도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못 믿는 애들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자유도가 높은데도 사실은 이 갭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객관적인 요인이 언론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체 요인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매체 환경에서 과거의 언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으라고 믿는 것도 저는 사실은 순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체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가 언론뿐이 없었던 그런 시절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언론 신뢰도가 낮은 건 언론이 잘못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매체 환경 자체가 언론이라고 하는 기성 언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신뢰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조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을 때 그러면 새로 다시 언론이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권력에 저항하거나 부정부패를 폭로하거나 이런 되게 전통적인 저널리즘적 가치를 실현하면 그게 신뢰의 상당 부분을 구성을 했는데 현재 이제 대중들이 바라보는 언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단지 권력에 대한 뭐 폭로라든가 부정부패에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믿을만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대안적인 채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라에 따라서 이 트렌드는 좀 틀려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포털 사이트 통해서 뉴스도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예를 들어서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독일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신문 읽어보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메인 뉴스가 어디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어디서 받아요. 이런 뉴스는 대부분 신문 아니면 뭐 9시 뉴스, 뭐 8시 뉴스 뭐 이런 그 방송국한테 뉴스 받는데 근데 미국 벌써 보면 훨씬 더 다른 이미지인데 미국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독일보다 페이스북 통해서 뭐 이런 다른 그 SNS 통해서 뉴스는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있으면 다 페이크 뉴스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내가 안 받아도 돼요. 약간 이런 생각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많은 사람도 뭐 거의 뭐 leader of the free world 뭐 옛날에 말했던 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는 마음에 안 드는 뉴스 그냥 페이크 뉴스만 말한다면 정말 그 언론들한테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뉴스 이용자들의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38개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유튜브로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평균은 26%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4%포인트 높은 40%였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유튜브가 믿을 만하다. 이건 당연히 너무나 순진한 이야기고요. 일단은 TV 없는 가구가 많아졌어요. TV를 안 보거나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성의 언론들이 정해놓은 시간대에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7시 뉴스, 9시 뉴스 뭐 이런 식의 8시 뉴스라고 하는 거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시간에 딴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건 가족 시청, 가구 시청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에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려고 하는 채널과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가 이제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다 묶어보면 결국에는 기존의 텔레비전이 특정 시간대로 정해놨던 메인 뉴스를 통한 정보 유통보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게 여타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게 기성 언론사들이 생산해낸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거와 함께 기성 언론을 유튜브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뉴스라고 생각되는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건 모호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라고 분류되지 않는 것도 뉴스로 인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최욱 씨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유튜브로 옮겨간 것이지 네. 기자로서는 우리 뉴스를 유튜브로 소화한다는 것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뉴스 봤다라는 거는 너희가 만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뉴스를 해석하는 다양한 채널을 보고 있다. 재밌다. 훨씬 더 몰입감 있다. 그래서 그걸로 보는 것들을 나는 뉴스를 본다. 유튜브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그럼 많습니다.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해진다는 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실관계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도 있는 거고 확증 편향도 될 수 있는 거고 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뭐 그거야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기술적 구조가 나타나는 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뉴스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선택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선택하는 뉴스가 취향이라든가 어떤 편향에 근거해서 특정 뉴스만을 소비하고 게다가 그 뉴스가 믿지 못할 소스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의 온상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걸 의도로 해서 뉴스 형식의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허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상당 부분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 선거 있었는데요. 근데 선거 바로 일주일 전인가 어떤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 사람 원래 오히려 약간 코미디 하는 사람인데 되게 1시간 정도 정치적인 테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당 투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아마 비슷한 비디오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 사람 이런 비디오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 내에 700만 명이 클릭했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 유튜브 스토리가 거의 모든 미디어 프런트 페이지 됐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당들도 엄청 많이 불만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 이 사람도 정치가도 아니고 언론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700만 명 이상 이거는 독일의 인구 거의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당연히 표현의 자유 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독일에서는 이런 디베이트가 논란이 되게 좀 심했어요. 이 테마에서. 오히려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뭐 좋은 쪽으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채널링을 한다 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에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적극적인 뉴스 소비층은 상당히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조해서 보고 뭐 이런 대안적인 것들을 찾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소비자나 이런 수용자들이 동일한 종류의 행동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는 위험 요소와 대안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들이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기성 뉴스 조직들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생산해내는 정보와 그다음에 사실 확인의 과정, 전문적인 팩트 체킹과 데스킹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 형태의 뉴스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질적으로 낮은 뉴스라고 또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신 이제 우리한테 던져지는 과제는 도대체 뉴스란 게 뭘까? 우리가 뭘 뉴스로 불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과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저널리스트 토크쇼 데이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클립으로 유튜브용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뉴스로 사람들은 인식할까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네. 얻고 예. 또 하나 매체별 신뢰도 차이도가 있었는데요. 신뢰도가 낮은 언론사로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중앙일보, 채널A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JTBC가 차지를 했고요. KBS는 지난해 5위였는데 3위로 조금 올라왔고 4위가
SBS, MBC가 5위였습니다. KBS의 순위 상승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죠, 당연히. 네, KBS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좋은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공영방송 신뢰도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도 좋은 일인데 뭐 KBS가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니라 KBS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인식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제 신뢰도의 1위의 어떤 TV 매체로서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식의 지위가 현재는 이렇게 쉽게 잘 회복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현실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물론 지인 통신입니다만 KBS에 대해서 여전히 대단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확실히 나아졌다라고 나는 판단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어. 이런 식의 발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것 쪽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도 5위에서 3위까지 올라가는 게 이거 작은 스텝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성공이고 KBS에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하고 이런 팩체킹하고 더 많이는 뭐 노력하게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수신료를 받는 유일한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1등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그 KBS뿐만 아니라 MBC나 연합뉴스처럼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공영방송, 공영언론이라고 좀 생각되는 매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했을 때 언론 전반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선 분명히 공영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언론 전반 신뢰도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공영적 형태의 언론사가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YTN도 사실은 공영적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KBS, SBS도 사실 공영은 아니지만 이제 공공성이 좀 있는 지상파 방송사고 연합까지 치면은 사실은 JTBC를 제외한 상태에서 대체로 공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사실은 가지고 있던 신뢰도의 절대적인 수치와 그다음에 상대적인 위치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공영 언론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질투에 의한 발언일 수 있는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TBC가 제 눈엔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그 자리에 사라진다. 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질투 어린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석희만으로 가능할까 뭐 네. 이런 거. 근데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개인만의 문제로 보는 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런 건 있죠. JTBC가 그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시는 시기와 평일 시기와 주말 시기의 이제 차이나 신뢰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 포맷 차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손 사장도 스스로 밝혔지만 사실은 자기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시스템들이 나름의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JTBC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JTBC가 신뢰도를 가장 높게 줄만해라고 말하는 걸로 뭘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에 주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손석희 기자님 뭐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최순실 뭐 사건도 사실 JTBC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부터는 이런 케이스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 이만큼 많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영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JTBC가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영 언론이 그걸 넘어설 만한 어떤 사건들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전 JTBC가 조금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로 꼽는 데에는 아마 KBS가 아직까지는 따라잡기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JTBC 기자처럼 말씀하시나요? 약간 서운하네, 진짜. 잡아야지, JTBC. KBS가 5위보다 낮아졌다면 제가 조금 더 시무룩해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소박하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1등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JTBC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전통적으로 그 공영 언론이나 기존에 이제 그 믿을 만한 TV들이 했었던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정한 그 비판적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장 잘한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뭐 형식상의 새로움이라든가 예를 들면 할 말은 하는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기기적 균형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접근법이라든가 뭐 앵커 브리핑이 됐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새로운 포맷들에 대한 신뢰도도 표현돼 있거든요. 근데 김비치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지는
사실은 큼직큼직하게 바뀝니다. 예, 뭐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위, 그러니까 뭐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지위라고 하는 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또 흔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이쪽을 더 믿어보겠어. 라는 그런 태도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연구로 참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가 공개한 내용들, 언론 신뢰도, 언론 자유지수에 관한 내용들 이야기해보는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저널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북,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텅 빈 기자회견에서 나홀로 브리핑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브리핑 직전에 법무부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출입 기자단에 통보하면서 법무부 기자단이 취재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박상기 장관의 나홀로 브리핑과 법무부 기자단의 보이콧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게 간담회 1시간 정도 앞두고 법무부 출입기자단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에 추가 공지라는 게 올라옵니다. 홍보 담당관이 장관 발표 후에 별도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출입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브리핑 때보다 후퇴한 형식이다. 왜 직접 질문 받지 않고 왜 직접 답하지 않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여기에 20여 명의 기자들이 동의를 하면서 법무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출입 반장들이 모인 다른 대화방에서 법무부의 방침 도를 넘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사이 법무부 최종 답변은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은 이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간담회 자체도 보이콧을 하고 이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말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정방송 KTV 카메라만이 남은 기자회견장에 이제 박 장관이 가서 8분 정도 가량의 입장문을 읽고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기사들이 안 나왔나요?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자체를 보이콧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말자라고 해서 실제 이제 출입기자단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한 언론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동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상황입니다. 방송사들도 다 보도를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숄츠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사실 그 문 대통령 항상 처음부터는 그 소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소통 뭐 국민들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활동 좀 보니까 그래서 이를 약속해 주셨던 이런 소통이 어딨냐 뭐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뭐 거기는 이런 뉴스가 받았으면 만약에 그 장관한테 뭐 어차피 질문 없고 뭐 보이콧까지는 필요할 성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하게 거기 기자 간담회는 갈 필요성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기자이라서 당연히 그 사람한테 질문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얼마나 좋은 브리핑, 얼마나 좋은 자료가 준비해도 이런 콘텐츠 한번 읽어보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 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약간 이런 질문 하는 게 우리 기자들 일이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못 한다면 오케이, 그럼 기자 간담회 할 필요성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이메일로 그냥 서류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기자 간담회 하고 다 와라. 근데 질문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사실 그 뭐 사안을 알릴 때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한 것과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겠다는 걸 굉장히 기자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브리핑을 한다고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법조 기자들이 전해온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이 과거 사위를 출범시킨 장관으로서 상황을 정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봤다. 과거 사위가 검찰에게 김학의 사건 수사 촉구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리고 박 장관 본인은 검찰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나 뭐 과거 사위가 무리한 점 없는지 질문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질의응답 자체가 재차 거부당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이콧을 하는 방식으로서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함을 좀 알리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박 장관도 뭐 예상 질문들을 뭐 미리
좀 뽑아서 봤겠죠. 근데 도저히 뭐 대답하기 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일단은 나홀로 브리핑을 강행하는데. 검찰 과거사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성취를 거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도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또 공격할 만한 소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박상기 그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거를 발표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발표의 형식은 취하되 그거를 되게 피해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저는 읽히고요. 저는 그 판단 자체는 별로 올바른 판단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브리핑을 하기로 했으면 브리핑 안에는 당연히 뭔가 대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안 하기로 했다면 안 하는 것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득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사전에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만약에 배포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보도자료 자체의 어떤 충실성을 굉장히 기하는 것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어느 쪽도 어정쩡한 채 그냥 중요한 행사니까 행사는 치러야 돼 정도의 어떤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약간 이 테마 자체도 되게 민감한 테마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기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뭐 지금 다시 10년 후 다시 새롭게 하고, 근데 결과는 별로 없었고, 아니면 김학의 그 법무부 같은 뭐 거기도 이런 파티에 대해서 뭐 이런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결과는 누구도 제대로 거의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 조금 답답하는 마음이 있는지 충분히 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상관없이 뭐 기자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렇게 설명 못 한다면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이런 장관 같은 사람 조금 뭐 대학교 교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수들 예를 들어서 엄청 지식 많아요. 그럼 정말 천재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전달 제대로 못한다면 좋은 교수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좋은 교수는 먼저는 지식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관도 조금 비슷해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이런 거 잘 설명할 수 없으면 일 제대로 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요즘 열심히 하시네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면 기자들이 이렇게 보이콧을 했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그런 그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사례가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나쁜 길로 가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아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박상기 장관의 나홀로 브리핑 장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도 절감하였습니다. 그 박상기 장관의 이 브리핑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인가요? 보도 자료에 뭐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언급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단지 아니면 보도 자료가 따로 자세히 뭔가 첨부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내용 8분가량의 입장문을 사실 읽은 것인데, 기자들의 보이콧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유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눠준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라는 입장이었는데, 내용이 충실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면 언론들은 예전처럼 받아쓰기를 하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항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사안의 결정타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인쇄해놔서 뽑아놨는데, 이거는
받아쓰기 하기엔 조금 예, 뭐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한 정리보다는 사과하거나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한계를 절감했다. 뭐 이런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의 보이콧이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입장문이라는 형식도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과거사위에 대한 활동의 결과들을 밝히고 한계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이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지 이거를 밝히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 질문을 할 테고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반대 질문을 할 텐데 그거를 장관의 입을 통해서 좀 더 뒤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과거사위 보고서를 읽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이거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입장문을 그냥 줄 써놓은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고요. 이제 보이콧에 관련된 문제는 뭐 찬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콧이라고 하는 형식이 정말로 기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사과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더 어떤 내밀한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적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보이콧에 대해서는 그냥 가부의 판단들은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이게 이런 보이콧의 결정이 기싸움으로 비치는 면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대행해서 정말 나를 대행해서 이 사람들이 싸워주고 있어라기보다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게 있고 법무장관은 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서로 간에 약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좀 다투나 보네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어떤 잔상들이 좀 남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익 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 보이콧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있다는 거죠. 최욱 씨는 기자들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만하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죠?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직접 김비치라 기자가 접촉을 해봤다고요. 통화를 했나요? 아니면 직접 만났나요? 통화도 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사실 몇 차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다가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저희가 찾아가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이 재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브리핑을 강행한 이유에 네. 대해서 물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만나고 왔거든요. 만났어요? 네네. 열심히 하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 KBS의 김비치라 기자인데요. 제가 연락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기자들 브리핑 결국에 질문 안 받으시고 진행하셨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신 사안이셨나요? 이건 그 성격이 네. 법무부 입장문 발표하는 시간이었지 일문일답을 목표로 한 그런 그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자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해야 된다고 보시진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으시나요? 잠깐만. 예, 그 부분만 좀 답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한 거 취재인 줄 알았는데 별 내용은 없네요. 아니 그래도 짧고 이렇게 굵네요. 만나는 건 네, 중요해요. 가끔 이 내용이 없는 게도 네. 대단한 취재 여기에도 될 수도 메시지가 있어요. 있습니까? 메시지가 아니, 있어요. 일단 얘기하셨잖아요. 박상희 장관이 입장문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일문일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본인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한테 그런 거를 뭐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뭐 알려주고 지금 브리핑이 있다 이런 거 자체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질의응답 없이 브리핑하기로 한 것은 장관의 의사가 반영이 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질의를 할 때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의 의견대로 가자, 질의응답 없이 브리핑하자라는 게 법무부 대변인실의 전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검찰 과거사위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까지만 기사화할 것이고
더 부담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장관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좀 안이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하고 끝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기사를 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놀랐던 게 기자단이 이제 반발하긴 했지만 자료도 이미 배포됐고 현장에 카메라도 세워져 있었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그대로 강행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기사는 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판단 미스였다라는 부분까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방증 아니기도 할까 싶은데요. 사실 언론과의 대화를 좀 박상희 장관이 기피해 왔었잖아요.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사실 법조 출입 기자들이 설명을 한 상황들에 의하면 이전에도 언론을 기피해 왔고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질문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전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서지영 검사 지난해 2월에 미투 때인데요. 네. 서지영 검사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에 박 장관이 직접 법무부 이제 성범죄 대책위를 발족한다고 했을 때 박 장관이 입장문만 읽고 2분 만에 바로 퇴장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해라라고 해서 기자들이 한 차례 굉장히 크게 항의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보이콧은 아니었지만 이번 보이콧을 불러오기까지의 언론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과거 전례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문들에서 이제 뭐 예고된 참사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한겨레 21에서 이제 박상기 장관의 예고된 참사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 박 장관이 과거 사회 활동을 세세하게 챙기지 않아서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쟁점을 잘 모른다. 그래서 기자들 질문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내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서울신문 온라인판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질의응답을 죽기보다 싫어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여길 보면 이번 과거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트라우마도 거론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질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언론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피해야겠다라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사들이 교수님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만으로? 뭐 상당 부분 그렇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을 못한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일단 없는 것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내심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더 얘기해서 만들어지는 설화를 피하고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더 들어간 이야기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이제 기사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감당할 것이냐,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의 이제 논점이 지금 옮겨갔잖아요. 과거 사유에 관련된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박무부 장관은 대답을 안 했나로 이제 논점이 옮겨갔잖아요. 그건 자기가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 사유에 관련된 또는 검찰에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커지는 것이 되게 싫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둘 다 별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그냥 욕을 먹는 게 자기로서는 더 전략적으로 낫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과거에서 얼마나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도 무슨 트라우마까지 있어도 언론들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게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뭐 약간 교수님 그림 같은 게 좀 그렸는데 정말 이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장관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렇게 중요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못 한다면 언론들 통해서 아니면 직접 얘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어떻게 그냥 소통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그 지도적인 그 뭐 자리가 잡으려고 하면 정말 이 테마에 대해서만 전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그 국민들 그 사람의 목소리로 사실 이 자리가 생겼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해야 되는데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이 검찰 과거 사이에 관련된 게 검찰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들여다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이제 되게 잘못된 검찰의 네.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은 과거 사위가 잘 밝혀냈거나 이제 반성을 이끌어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일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건이라든가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고스란히 자기의 과거에 자신을 옹호하는 입장들이 그냥 과거 사위에서 거의 반영된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검찰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 사위가 제대로 활동 못했거나 뭐 과거 사위를 옹호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는 순간 그 뒤에 또 다른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 그러니까 취재당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억울한 게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설명해서 만들어질 더 큰 어떤 화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질의응답은 이제 대변인과 함께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은 장관의 입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사 대답이 굉장히 뻔하더라도 누가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대변인이나 실무 책임자를 대동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좀 추후에 답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아예 답을 직접 받지 않겠으니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라라는 것은 이 검찰 과거사위라는 사안에 대한 주무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담겨 있는데 이제 기자들은 당시에 보이콧 직전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장관이 이제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실제로 질의응답 받지 않음으로써 저희는 지금 검찰 과거사위의 남은 궁금증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과 장관이 얘기한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 뭐 바쁘신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어디 기자 간담회 못 가게 되면 뭐 이런 경우는 그 대신 대변인 나가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사실 시간 있었고 나갔고 그 다음은 근데 질문 안 받고 만약에 질문 있으면 대변인하고 얘기하고 대변인은 사실 그냥 장관한테 도와주는 사람이고 대변인 뒤에는 숨기는 그런 역할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싸움의 수단이 이제 보이콧과 대변인까지도 거부한 거잖아요. 그게 아마 좀 더 강력한 수단인 건 맞아요. 그렇죠? 법무부에 대해서 잘못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더라도 뭔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을 가지고 대변인과 막 한참 얘기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대변인한테 못 얻어내면 이제 그 뒤에 추후추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거나 뭔가 저는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측에 강한 항의를 하지 못하는 이제 수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게 항의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뭔가라도 이제 알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대변인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실제로 대변인 전도 대변인도 되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관이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못 박으면서도 만약에 대변인이라면 대변인에게서라도 물어보는 것이 저는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에서는 다 득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이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보이콧과 대변인까지 아예 그 얘기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항의의 어떤 한 수단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대행이 안 된 부분들은 약간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장관 앞에서 국민들을 대행해서 뭔가를 물어볼 권리를 기자들이 요구한 건데 실제로 물어볼 권리 자체를 다른 식으로 안 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모순이 일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 과거사위 그 종료 내용에 대한 거는 거의 묻혀버렸잖아요. 박상희 묻혀버렸죠. 장관만 수면에 올라오시고. 그러면서는 기자들이 만약에 보이콧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했더라면 그냥 입장문만 읽고 나가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있지 않았을까. 이게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은 장관 앞에서 가서 얘기해봤자 장관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액션을 얻는 정도의 효과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대변인이 정말 얘기할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냥 묻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식행위로 그쳤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물어보고 답하는 어떤 과정 자체가 완전히 생략된 게 상당히 아쉬운 거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과거사위, 검찰 과거사위 관련해서 뭔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법무부 장관을 때리는 거로 지금 언론의 역할이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물어보고자 했던 과거사위는 어디로 사라졌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 과거사위에 대한 비판 기사들은 뭐
벌써 시작하고 종료된 지가 뭐 18개월이란 기간 동안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법무부 기자들이 강력하게 입장을 좀 냈던 것이 바로 이 사상 초유의 검찰 과거사를 시작한 장관이 이런 식으로 끝맺음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개인의 소회라든지 개인이 부닥쳤던 어떤 한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기사들 나왔고 무엇이 문제인지까지는 나왔는데 이것을 종료함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점은 추후에 대변인이 이런 어떤 에피소드나 소동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라도 나와서 대답하거나 아니면 취재할 수 있는 여지의 자리가 마련됐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 마련된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자들 역시 그런 부분 잘못했지만 법무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과의 기싸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이 선에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싸움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본 게 사실은 둘 다 정당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감추고 가겠다라는 작심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입장문을 발표한 거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이랑 얘기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식행위에 우리가 동참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냐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동참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기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제 어떤 언론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기싸움을 붙여지는 면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를 알아내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래서 거부한 건데 실제로 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 후속적인 게 없거든요. 장관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한다거나 뭐 김비치라기처럼 저런 식으로 엠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변인을 앉혀놓고라도 뭔가 얘기를 해보거나 이런 건데 근데 방금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거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브리핑 형식들은 아니거든요. 백브리핑이나 소위 말하는 소통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표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결과로 이 공식적인 행동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안 준비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밝혀줘야죠. 그러면 이런 식의 비공식적인 자리부터 공식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왜 법무부는 이렇게 중요한 검찰 과거사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소통하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민에게 직접 얘기하고 언론에게 간접 얘기하건 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통의 방식들을 마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과거사위의 실질적인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꾸 캐내고 얘기하려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 일단 법조기자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후퇴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중앙일보 기자들을 받아쓰기 기술자라고 보는 반민주적, 반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자회견 형식은 고집하면서 질문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취향에 맞는 보도자료나 받아쓰라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오만불손한 작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박 장관이 1년 6개월간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놓은 사건들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질문 없는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사위 활동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장관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안하무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무지하거나 구린데가 많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독선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언론을 받아쓰기나 하는 국책 홍보기관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의 비판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떠세요? 기사.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검찰 과거사위에 관련해서 18개월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비판적이거나 어쨌든 기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과거사위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식의 진행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쪽보다는 주로는 되게 센세이셔널한 몇 가지에만 관심을 뒀지 실제로 검찰 과거사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저는 끈질기게 잘 보도한 것들의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끝날 때쯤에 이제 논쟁이 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잡아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자들의 분노는 이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부의 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어떤 기회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굳이 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후퇴한 기자회견이라는 표현들을 일부러 쓰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자들의 받아쓰기 기술자라고 본다라든가 이거를 자꾸 이제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아쓰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받아쓰기 많이 했고 왜곡하기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기업들이 내는 삼성 보도자료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쓰고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색깔들은 자신들은 싹 빼버린 채 이 정부가 우리를 받아쓰기의 기술자라고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잘못들을 쑥 덮고 그다음에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 정부의 언론관 내지 이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언론관의 문제를 제대로 짚고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침 이제 뺨 맞은 김에 뭔가 이렇게 문제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읽힌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령 옛날에 우리 받아쓰기 기술자였다. 앞으로 우리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그렇지.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동의 저는 가능한 충분히 기사가 동의 됩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런 식의 기사를 또 소회를 밝힌 기자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번 오. 사안에서도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도 법조 출입 기자가 디지털 기사를 통해서 네. 좀 길게 얘기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묻고 지금 캐물으려 하냐. 이렇게 혼내셔도 할 말이 없죠. 그때 묻지 않았던 결과는 처참했고 실패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고 물으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장관의 낭독회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었고 다른 출입 기자들 역시 이번 사안을 통해서 기자들이 장관과 기싸움을 한다, 굴욕을 준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 비판 오히려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일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응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좀 당연히 이런 태도들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신문사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이 신문사들이 쓰는 이 표현들이 저는 자신들이 마치 언론의 어떤 언론 자유의 최선봉에 섰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고 그거를 이 정부가 아주 무지한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사실 전 그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지금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뭐 옛날에 네가 실수했으니까 지금 왜 갑자기 비판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뭐 옛날에 했던 실수에서 뭐가 배우는 레슨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들어봤던 이야기처럼 옛날에 난 잘못했는데 지금 난 더 잘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제일 우리 필요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시작했을 때 그냥 너무 한국 국민들 여기는 그 언론은 좀 너무 믿음이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태도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교수님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만이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태도도 뭐 기자들도 약간 오만 있어서 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약간 이런 거 좀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더 높은 윤리적인 자리가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나는 예전에 실수했던 거 자꾸 끌어다 붙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말하는 언론사들이 자신의 그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태도 같잖아요. 기본적인 언어가. 그렇죠?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받아쓰기 같은 거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현 정부가 나를 받아쓰게 하고 있네? 라는 식의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상당히 정략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판할 것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타겟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침소봉대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 박 장관의 브리핑 사태를 계기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로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조선일보는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소통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 모습을 그동안 숱하게 보였다. 박 장관의 이날 나홀로 발표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간담회는 외교 문제만 다루겠다며 답을 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 간담회에 기자들이 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기자들이 만일 치적과 성과만 부각시키는 자리에 들러리 섰다면 소속 언론사로부터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불통을 비난하며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행태를 용인한다면 문 대통령에게도 불통의 DNA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웃음이 나오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JTBC는 조금 다른 시각의 보도를 냈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움찔, 웅크림, 그리고 오노라는 제목의 앵커 브리핑이었는데요. JTBC의 앵커 브리핑 보고 또 이야기 나누죠. 법무장관은 싸늘한 정적 속에 단지 발표문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를 받을 사람도 하나 없이 장관과 기자들의 기싸움 때문에 시민들 대신 질문할 권한이 사라진 시간. 어제의 장면은 아마도 민주화된 시대의 흑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9년 전 오바마는 한국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Anybody? This gentleman right here. He's... 침묵이 흘렀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은 주어진 권한조차 행하지 못했던 한국의 언론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때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하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던 장면들과 급기야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있어야 했던 저 유명한 신년 기자 간담회까지 우리 언론이 상대로부터 이런 반응을 매우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바마의 회견에 대한 기억과 대통령 연두 회견에 대한 기억이 그만큼 옅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과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박 장관 브리핑 사태와 관련된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금 기존의 언론들과 다른 시각의 내용을 보도를 해서 전해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욱 씨? 저 이거 보면서 네.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질문하라고 했을 때는 질문하지 않던 기자들이 지금 질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보이콧했다는 거를 꼬집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렸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게 궁금했는데 아까 약간 좀 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네.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잘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또는 질문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지 옛날부터 반성부터 먼저 하라는 건지 사실은 이런 식의 메시지로 볼 텐데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근데 맨날 중이거든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건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품는 저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감정은 법무부 장관 왜 저랬지? 근데 기자들도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모순적이고 양비론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톡 털어놓고 누구 한쪽이 확실히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주면 그렇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겠는 이 마음은 뭐지? 이런 맞아요. 거죠. 정확합니다. 예. 네. 그 마음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사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 물론 그들은 동일인도 아니고 동일한 매체사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매체사들은 갑자기 불통정부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한 장관의 어떤 것들이 현 정부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또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의 본심이 정말로 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와 싸워주고 있어.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어. 야, 기자들을 응원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확실히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기억이 옅어지고 시간이 흘러야지 가능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메시지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기자 집단이나 이제 기자들 또는 저널리스트로서는 사실은 자신의 직업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국민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동일한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대신 싸워준다라는 정당성을 얻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넓은 의미의 신뢰도죠. 사실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신뢰도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성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불편한 마음 같은 것들이 생길까를 보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특정한 것들을 비판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앞서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받아쓰기만을 했던 그 기자를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자성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되 비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건 분명히 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올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보이콧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그랬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자성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 일관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냥 한 건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삼성 예를 들었지만 요 정부에 대해서 보여주는 공격성, 그다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태도, 오케이, 그거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 태도가 다른 대상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걸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전투적인 언론인들이,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사안, 또 다른 권력에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는 안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들이 언제나 그런 프론트라인에서 정말 싸워주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질문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질문해야죠, 당연히. 네, 그 질문이 정당성을 얻기까지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그 박상기 기자회견만 보면 기자들이 요 자체만 떼놓고 보면 기자들이 굉장히 기자 정신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대기업의 보도 자료는 그대로 베껴 쓴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그 안 좋은 사례를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이 스스로가 약간 좀 궁색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종종 빠지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까 제가 일관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기자와 이 기자는 달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언론사의 일반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건 너무나 뻔히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강조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고 우리는 물어보려고 하고 받아쓰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외에 다른 행적들이 다 유사한 행적으로 보여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선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알겠습니다. 박상희 장관은 또 브리핑 하실까요?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출입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출입처 제도와 이 사안과의 어떤 연관성 있을까요? 저는 좀 한 가지 단편적인 게 이제 앞선 법무부 브리핑건에서도 법무부 측이 기자들이 보이콧을 한다고 했지만 자료가 배포됐는데 기사를 아무도 안 쓸 줄은 몰랐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아니한 인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입처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고 늘상 기자들이 기본적인 우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보도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으로 장관의 브리핑을 강행했다라는 게 입장인데, 뭔가 이 기자단과 출입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오히려 그 출입처 제도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출입처 역시 기자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 단점들이 이 사안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입처 제도가 원래 없었다면 그럼 박상희 장관도 난 질의응답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쪽도 보이콧 못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출입처 제도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건을 만드는 측면들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은 집단적인 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언론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언론도 정부를 대할 때, 그다음에 정부가 또 언론을 대할 때도 실제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집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주면 이 집단은 이걸 받을 거야. 또는 이 집단도 이제 사실 보이콧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혼내주면 얘네들이 좀 긴장할 거야. 사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꾸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 출입처라고 하는 형식으로 국가 또는 정부와 기자 집단이 뭔가 딜을 함으로써 정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사실은 만약에 출입처 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브리핑을 안 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뭔가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럼 뭘 했을까? 뭔가 다른 방식의 취재를 했겠죠. 그렇죠? 정말로 얻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얻었겠죠. 근데 이게 뭔가 둘 사이의 관계에서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둘 다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숄트 기자, 여러 차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출입처 제도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제도다. 네, 이 질문은 여기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다른 데에서 취재할 때도 사람들 자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외신 기자들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 본 나라에서도 혹시 기사실도 있냐, 그냥 이런 출입처 있냐. 근데 항상
우리 말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국인은 시스템 그대로는 없고 이 시스템 정말 뭐 일본부터 원래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뭐 한국 뭐 그때는 그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시스템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 시스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거의 일본하고 한국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질의응답 안 받겠다라든지 뭐 기자들이 보이콧하고 이런 사례도 없겠네요. 뭐. 저는 이런 거는 뭐 독일에서는 뭐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뭐 말할 수 없지만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한국에서 자주 생기는 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먼저 독일에서는 그 이런 거 먼저 기자 간담회 하면 당연히 대답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원래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 독일에선 그럼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자유롭게 간담회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는 건가요? 뭐 정치가도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 뭐 그리고 설명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기자 간담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치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직접 나가는지 아니면 대변인 보내는지. 근데 먼저는 독일에서는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그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인터뷰하고 훨씬 더 많이 기자 간담회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 대통령 그 2년만 뭐 첫 이런 인터뷰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뭐 메르켈도 1년에서 아마 한 수십 번 거의 인터뷰할 것 같아요. 문재인 독일의 정부 그 네.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독일 맨날 완벽하대. 아니 무슨 완벽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 좋다고 말하는 게보다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문화 차이하고 뭐 이런 뭐 그냥 기자 뭐 활동에 대해서 뭐가 이 나라 좋다고 이 나라 뭐 실패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근데 확실하게 그런 차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들 이런 문화 여기 한국에서는 잘못된 문화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 보고 그 나라들 어떻게 이런 문화가 하는지 좀 배울 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 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한국 사람한테 많이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되게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다니면서 일본 기자들 만나서 얘기해 볼 때도 비슷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일본 기자들 잘 안 챙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요. 예, 평상시 옛날에 막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서로 이제 뭐 그랬는데 안 챙기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이른바 구락부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출입처를 통해서 이른바 스킨십도 좀 많고 서로 소통도 좀 많고 이제 그러는 게 언론과의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 기자 개인이 가가지고 질문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라면 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풀이 구성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누군가 들어가려면 이제 서로 간에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기자 집단과 정부나 이런 출입처 대상과의 딜이 이루어지는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취재가 보통은 거래 시스템에 기반을 둬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일본도 상당 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잘 안 만났고 얘기들 좀 많이 안 했고 이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일적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측면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외신 기자 클럽 그냥 그 지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그때는 뭐 독일 ARD 위에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원했고 그래서 뭐 ARD 독일 방송국이 어느 정도 여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뭐 오케이 비용만 내면 뭐 그냥 그렇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먼저는 추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네? 추천하는 사람? 왜 추천하는 사람? 뭐 저희 회사한테는 내가 편지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쉽게 안 된다고. 뭐 먼저는 추천하는 사람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멤버는 뭐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유럽에서 두 번째 큰 미디어 그룹 뭐 여기는 뭐 어느 정도 뭐 대표한다면 그래서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신 기자 클럽. 근데 여기는 뭐 먼저는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멤버는 좀 투표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하면 아 역시 조금 옛날부터 해왔던 어떤 그 약간 closed society 약간 이런 느낌 좀 있는데 사실 보니까 웰싱 기자 클럽 뭐 그렇게 딱딱한 스타일 아니지만 근데 약간 이런 규칙들 보면 옛날부터 해왔던 규칙 좀 있어요. 독일 기자들은 그럼 이렇게 뭐 정책이든지 뭐 정부기관 사람들이라고 어떤 식으로 스킨십을 전혀 안 하나요? 밥도 안 먹고? 아니 뭐 따로 있죠. 뭐 그냥 개인적인 관계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클럽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멤버십 스타일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 게에 대해서 그거는 많이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이런 클럽 문화에 대해서 되게 규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더 먼저 참석했는지 뭐 후배, 선배 뭐 이런 뭐 나이가 뭐냐 뭐 약간 이런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저희 많은 친구들 나이도 잘 모르거든요. 나의 후배인지 나의 선배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그냥 큰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너 몇 살이냐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는 한국 지금 20년 다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역대 정권과 좀 비교해서 언론과의 소통 자리가 많지 않다. 지난번에도 정 교수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아래서 또 현재와 같은 기자 시스템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취재원과 기자의 원활한 소통 속에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권력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을 좋아하는 데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론은 무섭거나 싫지만 관리해야 되는 존재일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언론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출입처 제도라든가 이런 뭔가 집단과의 거래를 통해서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측면들도 굉장히 많고 기자들도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권력을 얻고 정보를 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온 이제 비밀주의적 태도, 그다음에 언론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상당히 꺼리는 태도는 사실은 극복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고 그다음에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약간은 투명성이 사실은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큰 지표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불신이 굉장히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당한 트라우마라든가 아까 지난번에 유시민 장관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징징거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쪽이라고 한다면 언론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숙명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실제로 정부가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간접 소통, 다시 말하면 언론을 설득하고 언론한테 잘 보여서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사라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가 또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직접 브리핑,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을 한다든가 국민들에게 소셜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에 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매체 환경이 바뀌고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성의 어떤 언론을 반드시 매개해서만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언론을 회피해서 닿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는 별개로 두고라도.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바꾼다라는 건 이 직접 소통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밝히려면 간접 소통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필터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검증도 가능하고 올바로 전달도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나 국민에게 확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언론은 사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너는 우리를 안 거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식의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언론을 반드시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건 누가 만든 논리일까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권리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태도는 저는 올바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수님 하신 말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는 우리 이런 트렌드 볼 수 있고 SNS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어떤 정보가 아주 쉽게 사실 국민들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 그냥 피하고 직접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냥 전달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좋은 점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근데 먼저는 언론의 역할은 이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숨겨 있는 사실도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바로 역할인데요. 이거는 제대로 우리 못하면 왜냐하면 우리 그냥 피하게 됐으니까 그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뭐 제일 좋은 예문은 당연히 미국이잖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냥 기자 간담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대신 계속 트위터 모든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거 믿고 싶은 사람 그냥 믿고 그냥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냥 이거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가들 만약에 원하면 정말 그 언론의 힘 완전히 많이 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기자들 입장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기자로서 또 언론으로서 또 보시기 불편한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사안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기자들 역시 현 정부가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이번에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 왜 다르게 나오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도 했던 사안이라서 이 변화하는 기조에 맞춰서 기자들도 어떻게든 뭔가 틀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 제가 이제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한 것 중에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출입처 제도, 지금과 같은 굉장히 딱딱한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기자들 전문 부서, 그러니까 배치된 부서에 의해서 어떤 할당량이 있는 기사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타파돼서 뭐 취재원이나 제보자 중심으로 분야 중심으로 나눠서 취재를 한다면 공직자가 됐던 제보자가 됐던 훨씬 더 디테일하고 비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 사안을 통해서 기자들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은 어떤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생산한 할당량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 쪽에서 뭐 나오고 법조 쪽에서 뭐 나오니까 막 가공해서 가는 거니까 앉아가지고 보도자료 나오기 기다리고 발표해주기 기다리고 만나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궁금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취재를 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받았다, 아니면 내 주제가 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서 반드시 물어봐야겠네? 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제도가 바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그 출입처 같은 제도는 우리 몇 번 이미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사실 노 대통령도 이런 시스템 그냥 좀 바꾸려고 했잖아요. 근데 노 대통령이 얼마나 뭐 전쟁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쉽지만. 인식을 하니까 뭔가 조금은 이 안에서라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데스킹을 하는 쪽에 사고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해오던 걸 계속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나만 갑자기 바꾸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돼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세대나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는 저널리스트들 같은 게 다른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정권자가 아직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그런 문제죠. 네, 저는 토크쇼 제이 먼저 박상기 장관 나홀로 브리핑과 출입 기자들의 보이콧 사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비치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